제7장 기묘한 밤. 모놀로그.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드디어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이다. 그 여자의 시체를 본 순간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언뜻 보기에 전혀 관계없는 여자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말이다. 천만의 말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 여자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오히려 그 여자가 없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드디어 그 여자를 죽인다.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떨린다. 공포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인내가 온몸의 피를 들끓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는 차갑다. 욕망에 이끌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기에 충분한 계산을 해두었다. 그래서 지금 내 정신 상태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다. 망설일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밤이 너무나 포근하게 내 마음에 다가온다. 이상한 꿈을 꾸다 깼을 때 주변은 아직도 깜깜했다. 정말 이상한 꿈이었다. 뭐랄까? 검은 연기 같은 게 계속 나를 뒤쫓아왔다. 검은 연기가 왜 무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 식은땀까지 흘렸다. 게다가 왠지 머리도 아팠다. 물을 마시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옆 침대가 비어있다는 걸 깨달았다. 침대 위에는 후유코의 잠옷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침대 밑을 보니 운동화는 없고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있다. 후유코도 나처럼 이상한 꿈을 꾸고 산책을 나간 걸까? 시계를 보니 11시가 조금 넘었다. 생각보다 푹 자지 못한 모양이다. 나는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직 잠이 덜 깬 데다 후유코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방을 나오니 밖은 의외로 밝았다. 게다가 로비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아직 안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계단을 내려가자 야마모리 사장과 부인, 이시쿠라와 숙소 주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텀블러가 들려있고 가운데 테이블에는 위스키병과 얼음통이 놓여 있었다. 후유코는 없었다.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고 손을 든 것은 야마모리 사장이었다. 주무신 것이 아니었소? 네, 그만 눈이 떠져서. 그럼 합석하시죠. 그리 좋은 술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그보다 하기오 씨를 못 보셨나요? 하기오 씨? 아니요. 야마모리 사장이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는 30분 전에 여기로 왔소. 형님이 자꾸 지는 바람에 만회할 때까지 계속했거든요. 농담을 던진 것은 이시쿠라였다. 재미는 없었지만 웃음을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사모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부인을 보며 물었다. 같이 왔어요. 부인이 대답했다. 딸을 방으로 데려다 준 다음부터 남편과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아니요, 별것 아닙니다. 나는 현관을 바라보았다. 유리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후유코는 밖으로 나간 것일까? 야마모리 사장 일행이 30분 전부터 여기 있었다고 했으니 후유코는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이곳을 나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이 잠긴 상태를 확인했다. 유리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동료분이 밖으로 나가셨으면 문을 열어놔야겠네요. 모리구치라는 뚱뚱한 숙소 주인이 내 옆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유리문의 자물쇠를 풀었다. 저기요, 이 문은 몇 시에 잠그셨어요? 그게 마작을 그만두기 조금 전이었으니까 10시 15분이나 20분쯤. 원래는 10시에 잠가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러곤 벽에 붙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현관을 닫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 굵은 매직펜으로 적혀 있었다.
조금 신경이 쓰였다. 만약 후유코가 산책을 나갔다면 10시 15분 이전이다. 그 후에 나갔다면 이 자물쇠를 풀었을 테니 지금 이렇게 문이 잠겨져 있을 리가 없다.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외출 중이라는 이야기다. 저기요. 나는 다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정말 하기호 씨를 못 보셨나요? 대화가 끊기고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못 봤는데 왜 그러세요? 되물은 것은 이시쿠라였다. 방이 없어서요. 산책이라도 나간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야마모리 사장이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것 참 걱정되겠군요.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리구치 씨, 손전등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상관없지만 조심하십시오. 캄캄한 밤인데다 조금만 가면 절벽이라. 알겠습니다. 유스케, 너도 가자. 물론이죠. 제게도 손전등을 빌려주십시오. 저도 갈게요. 내가 말했다. 둘의 심각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불안이 점점 커졌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눠 후유코를 찾기로 했다. 이시쿠라가 숙소 앞 차도를 따라 나섰고 나와 야마모리 사장은 숙소 주변을 찾아보기로 했다. 왜 이런 시간에 숙소 밖으로 나간 거요? 야마모리 사장이 약간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모르겠어요. 저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몇 시쯤? 10시쯤이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이지. 너무 시간이 이르잖소. 평소에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어쩌다 일찍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질 않는 거요.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열심히 발을 옮겼다. 그의 불쾌한 말을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숙소 주변에는 작은 숲이 우거져 있고 그 사이로 깨끗하게 정비된 포장도로가 나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숙소 뒤로 돌아갔다. 그곳은 주인이 말한 대로 절벽이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 같은 시꺼먼 어둠이 눈앞에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야마모리 사장은 절벽 밑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하지만 빛이 절벽 밑까지 닿지는 못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혼잣말처럼 그가 말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숙소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다. 하지만 후유코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것은 언짢은 표정을 한 이시쿠라뿐이었다. 이 숙소 안엔 없습니까? 야마모리 사장이 주인인 모리구치에게 물었다. 모리구치는 관자놀이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대답했다. 전부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알고 계신 분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 가네이 사부로와 시즈코도 모여 있었다. 지금 이곳에 없는 사람은 유미뿐이었다. 어쩔 수 없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보죠. 여러분은 돌아가서 쉬세요. 날이 밝으면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야마모리 사장이 사람을 둘러보며 정리하듯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쪽에 맡기는 게 확실합니다.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든 사람은 다케모토 마사이코였다. 하지만 야마모리 사장은 곧바로 고개를 흔들었다. 이 섬에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파출소가 하나 있긴 하지만 경시청 관할이라 지금 연락해봤자 내일 아침 헬기가 떠야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것도 정말 사건이 일어났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건가? 이시쿠라가 자기 목덜미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은 모두 주무세요. 별일 없으면 예정대로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하니까. 야마모리 사장의 말에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별일 없을 리가 없어.
저는 남겠습니다. 야마모리 사장이 나까지 2층으로 쫓으려 해서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사장님이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내일 배를 몰아야 하잖아요. 잠이 올 리가 있겠소?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결국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야마모리 사장과 나, 주인인 모리구치였다. 나는 소파에 누운 채 기다렸다. 이따금 졸음이 몰려와 의식이 멀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다음 순간에 다시 눈을 떴다. 좀 잤나 싶었지만 실은 악몽을 꾸고 깬 것이었다. 악몽이라지만 꺼림칙한 기분만 있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흘러 날이 조금씩 밝았다. 로비의 시계가 5시를 가리키길 기다렸다가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후유코, 후유코! 자욱한 아침 안개 속을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걸었다. 주인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내 목소리가 낡은 우물 속에 대고 외친 것처럼 메아리가 되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불안이 치밀어 올랐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토할 것만 같았다. 게다가 여전히 머리가 아팠다. 숙소 뒤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마모리 사장이 말했다. 숙소 뒤에는 어제 본 절벽이 있었다. 그의 의도를 읽는 순간 두 발이 그 자리에 멈췄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태양이 아주 빠른 속도로 떠오르고 있었다. 안개가 사라지고 조금씩 시야가 넓어졌다. 풀과 나무까지 보이자 내 불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어젯밤엔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절벽 앞에는 나무와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 않았다.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야마모리 사장이 그 울타리를 넘어 조심조심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길 바랐다. 말없이 절벽 밑을 바라보던 그가 이윽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러곤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돌아갈까요? 돌아가다니요? 야마모리 사장님. 나는 놀라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내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돌아갑시다.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동시에 무언가가 내 마음속을 휘저었다. 절벽 아래 뭐가, 후유코가. 그는 대답 대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긍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절벽으로 향했다. 그만둬요. 그의 말을 뒤로하고 울타리를 넘어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푸른 바다, 흰 파도, 검은 바위.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후유코가 있었다. 후유코가 바위에 달라붙어 있었다. 작은 꽃잎처럼 보였다. 움직임 없이 그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의식이 바다로 빨려드는 것 같았다. 위험해요! 누군가가 내 몸을 부축했다. 하늘과 바다가 한 바퀴 빙 돌더니 갑자기 발밑이 가벼워졌다. 제8장 알리바이. 눈을 뜨니 흰 천장이 보였다. 이상하네. 내 방에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서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깨웠나 보군요. 머리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올려다 보니 시즈코가 창가에 서 있었다. 창은 열려 있고 흰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환기를 시키려고요. 문을 닫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목소리가 지독하게 갈라져 나왔다. 왠지 비참한 심정이 되었다. 제가 정신을 잃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기로 실려온 거죠? 네. 시즈코가 고개를 조그맣게 끄덕였다. 후유코는
죽은 건가요? 시즈코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걸 물었다는 생각에 문득 미안해졌다. 나 역시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 저기 다른 사람들은 아래 로비에 있어요. 뭘 하고 있나요? 시즈코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눈을 내리깔고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어요. 경찰은 파출소에 있는 두 분이 오셔서 보고 갔는데 도쿄에서도 오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슬슬 가봐야겠네요. 몸을 일으키자 다시 두통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걸 봤는지 시즈코가 몸을 부축해 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기절한 건 처음이라 몸이 익숙질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괜찮다고 말한 뒤 침대에서 내려섰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었다.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한층 늙어버린 것 같았다. 피부는 생기를 잃었고 눈은 처져 있었다. 이를 닦으려고 세면대 위로 손을 뻗은 순간 후유코의 칫솔이 손에 닿았다.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하얀색 칫솔이었다. 그녀는 특히 치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새하얀 치아에 이어 곧바로 후유코의 미소가 떠올랐다. 후유코. 나는 그녀의 유품을 준 채 세면대 앞에 쓰러졌다. 몸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계단을 내려가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나를 주목했다. 그러나 곧 그 대부분이 시선을 피했다. 시선을 피하지 않은 것은 야마모리 사장과 유미뿐이었다. 유미는 발소리를 듣고 이쪽을 봤지만 나라는 생각은 못한 듯하다. 괜찮으십니까? 야마모리 사장이 다가섰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을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 이시쿠라 유스케가 나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 또다시 묵직한 피로가 밀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시선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마모리 사장에게 물었다. 지금 모리구치 씨가 파출소에서 나온 분들을 현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는 항상 그랬듯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하튼 우리 요트 여행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시쿠라가 한숨을 섞어 내뱉었다. 작년에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올해는 또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다니. 농담이 아니라 무슨 굿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고요? 내가 다시 물었다. 후유쿠가 절벽에서 떨어진 게 사고라고 하셨어요? 모두의 얼굴이 다시 나를 향했다. 하지만 이번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당신은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야마모리 사장의 질문에 나는 강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않느냐는 감정을 담아서. 중대한 발언이군요. 아주. 그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다. 사고가 아니라는 건 자살이나 타살로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리고 당신은 당연히 자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네,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하자 곧바로 야마모리 부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타살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 타살이라면 당연히 범인은 우리들 중에 있다고 생각해야겠지. 야마모리 사장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고라고 결정 내리는 건 성급한 판단일지 몰라요. 추락사의 경우
그런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중에 범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뜻밖이네요. 야마모리 부인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붉은 립스틱을 칠한 입술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댔다. 타살로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야마모리 사장이 뒤지지 않을 만큼 차분하게 운을 뗀 것은 무라야마 노리코였다. 화장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지 이런 돌발 상황에도 당황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건너다 본 다음 모두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제가 사고가 아니라고 한 것은 사고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의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문 말입니까? 야마모리 사장이 물었다. 먼저 절벽 끝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왜 후유코는 울타리를 넘어서 절벽 앞에 섰을까요? 그거야 특별한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죠. 대답한 것은 이시쿠라였다. 절벽 밑을 내려다보려고 넘어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시간이라면 절벽 밑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뭘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건... 뭔가 말을 하려다 말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두 번째 의문은 후유코가 숙소를 나갔다는 사실 자체예요. 현관에는 밤 10시에 문을 잠근다는 공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봤다면 산책 같은 건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문이 닫힐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야마모리 사장이 입을 열었다. 그 공지를 못 본 거겠죠. 못 봤으니까 숙소를 나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야마모리 사장님이 후유코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책을 나가려 했다면 밤늦은 외출이니 필요한 것들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건 좀 지나치게 편을 드는 것 같네요. 무라야마 노리코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리고 설령 말씀하신 대로라 해도 하기요 씨가 숙소를 안 나갔다고 단정하는 건 무리 아닐까요? 만약 그분이 산책을 나가려 한 시간이 10시 전이라면 그때까지 돌아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 나 대신 야마모리 사장이 대답했다. 그가 자신의 비서를 향해 말했다. 하기요 씨가 잠자리에 든 건 10시였어. 도중에 일어나서 방을 나왔다면 당연히 숙소를 나선 것은 10시 이후가 되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분이 숙소를 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숙소 밖에서 죽었으니까. 부인의 말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기 의지로 숙소를 나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불러서 나갈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숙소 안에서 살해된 다음 절벽에 버려졌을 수도 있죠. 설마 하며 부인이 얼굴을 돌렸다. 물론 분명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말이 날 것 같진 않군요. 험악한 분위기를 수습하듯 야마모리 사장이 일동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각자 어젯밤에 뭘 했는지 말할까요? 그러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요? 알리바이 말입니까? 이시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군.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명히 해둬야 할 겁니다. 도쿄에서 수사관들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알리바이에 대해 물을 테니까요. 그 예행 연습이라는 건가? 이시쿠라가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어깨를 으쓱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야마모리 사장이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모두 서로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 지하 마장룸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꺼낸 것은 야마모리 사장이었다.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다.
물론 손을 씻으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은 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2, 3분 정도입니다.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동생도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모리구치 씨와 주방장도 그렇고, 즉 증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이시쿠라가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작이 끝난 건 몇 시였나요? 내가 물었다. 10시 30분쯤입니다. 야마모리 사장이 곧바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말했던 대로입니다. 마작을 끝내고 여기서 사람들과 잡담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11시가 됐고 당신이 내려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시쿠라가 낙관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잠자코 있자 야마모리 사장이 자기 아내를 보며 말했다. 다음은 당신이 해요.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불평 없이 내게로 돌아앉았다. 식사를 마친 뒤 10시 조금 전까지 유미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미를 방까지 데려다주고 잠자리에 들게 한 후 남편을 보러 왔죠. 그 뒤에는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우리한테 온 건 10시쯤이었습니다. 야마모리 사장이 말했다. 이건 모리구치 씨한테 확인해보면 될 겁니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부인 옆에 앉아있는 유미에게 시선을 돌렸다. 유미는 말 안 해도 되죠? 내 시선을 느꼈는지 야마모리 사장이 말했다. 딸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나는 가네이 사부로에게 시선을 옮겼다. 나는 식사 후에 한동안 다트를 했어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옆에서는 하기오 씨가 핀볼 게임을 했고 무라야마 씨와 다케모토 씨는 당구를 치고 있었죠. 맞아요. 무라야마 노리코가 끼어들었다. 다케모토 마사이코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트를 끝낸 후엔 사모님과 유미양과 이야기를 나누며 9시 30분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바깥바람이나 쐴까 해서 옥상으로 갔죠. 옥상에는 무라야마 씨와 다케모토 씨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게 몇 시였나요? 10시는 아직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다시 옆에서 무라야마 노리코가 말했다. 10시가 채 못 됐었어요. 그 뒤에 바로 시즈코 씨도 왔는데 그때가 마침 10시였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가네이 사부로의 얼굴을 봤다. 당신은 시즈코 씨와 산책을 나가지 않았었나요? 산책이요? 그의 눈썹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아니요. 저는 숙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즈코 씨에게 시선을 옮겼다. 9시 40분쯤 시즈코 씨는 숙소를 나갔어요. 저는 당연히 가네이 씨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시즈코는 거짓말을 들킨 것 같은 얼굴이었다. 자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의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후유코가 당신을 봤습니다. 그게 마침 그 무렵이었어요. 내 말에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제가 산책로 상태를 보러 갔던 때인 것 같습니다. 시즈코는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말했다. 사모님이 제게 아가씨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주변에 있는지 물어보셔서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시즈코 씨의 말이 맞아요. 부인이 말했다. 벌레의 울음소리가 하도 예뻐서 산책을 좀 시켜볼까 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안전하지 않다고 해 그만뒀습니다. 시즈코 씨는 얼마나 밖에 계셨어요? 내가 물었다.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뒤에 사모님과 함께 아가씨를 방까지 데려다주고 옥상으로 갔습니다. 저기 가네이 씨가 목욕을 끝낸 후 옥상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시즈코의 말이 끝부분에서 조금 흔들렸다. 가네이 사부로와의 관계를 밝혀야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야기로 대충 아셨겠지만
무라야마 노리코가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다. 저와 다케모토 씨는 당구를 쳤습니다. 가네이 씨가 방으로 돌아가기 조금 전에 당구를 끝냈으니 9시 30분이 조금 못 됐을 거예요. 그 뒤에는 다케모토 씨와 옥상으로 가서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있자니 가네이 씨와 하루무라 씨가 왔죠. 나는 확인하는 뜻에서 다케모토 마사이코의 얼굴을 보았다. 틀림없다는 뜻으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걸로 모두의 알리바이가 다 밝혀졌군요. 야마모리 사장이 두 손을 비비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모두 아무 일 없이 밤을 보내신 것 같군요. 무엇보다 분명해진 것은 우리 모두 밤 10시 이후에 알리바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기요 씨가 방을 나간 것은 10시가 지난 후였으니 아무도 그분을 만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시쿠라는 이내 얼굴 표정을 누그러뜨렸고 야마모리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나를 보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발 밑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후유쿠가 밤늦게 절벽으로 가서 스스로 떨어졌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납득이 안 되는 모양이군요. 부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왠지 조소가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설명을 해보세요. 그분이 살해될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동기라고 하겠죠? 동기. 억울하지만 분명 그것도 큰 의문 중 하나였다. 왜 그녀가 살해되어야 했을까? 왜 그녀는 이런 돌발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휘말려? 맞아.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밤늦게 방을 나갔다 뭔가 뜻밖의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닐까? 예컨대 중요한 비밀을 우연히 받거나 말이다. 그리고 들킨 쪽이 그녀의 입을 막아야만 했다면. 어때요? 동기가 뭔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부인은 여전히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다. 내가 잠자코 있으니 그만해 하고 야마모리 사장이 나섰다. 친구가 갑자기 죽었으니 누구든 의심할 수 있지. 알리바이를 입증해 그 의문이 풀렸으면 이제 된 거 아닌가? 의문이 풀려? 말도 안 된다. 의문은 단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내게는 아직 모두가 적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금니를 악물었다. 얼마 후 숙소 주인과 파출소 경찰이 돌아왔다. 50 정도 되는 푸근한 인상의 경찰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를 보고도 질문은 던질 생각을 않고 주인하고만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도쿄에서 수사관들이 달려왔다. 뚱뚱한 형사와 마른 형사 콤비가 로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대충 들은 다음 제일 먼저 나만 식당으로 불러냈다. 그러니까 뚱뚱한 형사가 샤프 펜슬로 머리를 긁으며 물었다. 잠자리에 들 때 하기요 씨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건 없었다는 말씀이죠. 적어도 당신 눈에는 말입니다. 네. 형사는 생각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하기요 씨와 함께 여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요. 전에도 2-3번 취재차 함께 여행을 갔어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기요 씨가 밤중에 자지 않고 외출한 적이. 저와 함께 여행할 때는 없었어요. 당신과 함께 여행할 때는 하기요 씨가 잘 잤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는 수염이 아무렇게나 자라있는 턱을 문질렀다. 깎을 틈이 없었던 모양이다. 이번 여행은 당신이 오자고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취재차 온 것 같던데 하기요 씨는 이번 여행을 좋아했나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나는 일단 고개를 숙인 다음 대답했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툰 답변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당신과 하기호 씨의 개인적인 친분은 어땠나요? 많이 가까운 편인가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친구였습니다. 뚱뚱한 형사는 후 하고 말하는 것처럼 입을 동그랗게 벌렸다. 그리고 슬쩍 옆에 있는 마른 형사를 보고 다시 내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 여행을 하기 전에 하기호 씨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나요?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민 같은 거 말입니다. 아, 그제야 형사의 의도를 깨달았다. 후유코가 자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확실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은 없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 친구가 고민 같은 걸 안고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에서나 사생활에서나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담하자 형사는 머리를 긁으며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쓴 웃음을 짓고 싶지만 내 입장을 생각해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 당신과 하기우 씨가 잠자리에 든 게 10시쯤이었다고 하셨죠? 네. 당신이 눈을 뜬 게 11시. 네, 맞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깊이 잠들어서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던 거죠? 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아니요.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에 잠이 든 게 당신뿐이어서요. 형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이내 깜짝 놀랐다.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형사는 말도 안 된다며 손을 흔들었다. 의심이라니 천만에요. 아니면 의심할 이유라도 있나요? 이 질문에 입을 다문 것은 대답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형사의 얼굴을 노려보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질문은 더 없죠? 아, 예,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루하고 김 빠진 목소리로 말하는 형사를 남겨두고 식당을 나왔다. 화가 나서 슬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후 다른 수사관 2명이 우리 방에 와서 후유코의 짐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목적이 뭔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건대 유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건 당연히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실망의 빛을 역력히 드러내며 방을 나갔다. 얼마 뒤 조금 전에 뚱뚱한 형사가 왔다. 이번에는 내게 소지품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후유코의 소지품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못 물어본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식당으로 가면서 나는 뚱뚱한 형사에게 물었다. 좋습니다. 뭐죠? 우선 사인이에요. 후유코의 사인이 뭐죠? 형사는 조금 생각한 다음 말했다. 온몸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 암병 말입니다. 잠깐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머리 뒷부분에 큰 함몰이 있더군요. 그게 치명상이었을 겁니다. 필시 즉사했을 겁니다. 싸운 흔적은 없었나요? 조사 중이라 분명치는 않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요, 일단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에게 등을 떠밀려 다시 식당으로 들어서자 한 테이블 옆에 마른 형사가 서 있었다. 그 테이블 위에는 낯익은 지갑과 수건이 놓여 있었다. 하기호 씨 물건이 맞습니까? 뚱뚱한 형사가 물었다. 나는 하나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살펴보았다. 틀림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뿌렸던 향수 냄새가 번지자 눈물이 나왔다.
먼저 지갑 안을 살펴봐 주십시오. 후유쿠가 좋아했던 셀린느 지갑 속에서 뚱뚱한 형사가 내용물을 꺼냈다. 현금카드, 신용카드, 현금 64,420엔. 나는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내용물에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겠죠. 형사는 카드와 현금을 지갑에 다시 넣었다. 식당을 나와 로비에 들렀다. 야마모리 사장과 무라야마 노리코가 소파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보고 야마모리 사장은 한쪽 손을 올려 인사했지만 무라야마 노리코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 도쿄로 돌아가는 건 어렵겠습니다. 야마모리 사장이 매우 피곤해 지친 얼굴로 말했다. 그 앞에 놓인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래야죠. 그렇게 말하고 그는 또 담배를 피웠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려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어젯밤 내 친구가 그토록 열중했던 핀볼 게임기가 로비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정면에는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여자 옆에는 중절 모자를 쓴 남자가 있고 그 남자 가슴 주변에 스코어판이 있었다. 37,580점. 그것이 아마 후유코의 마지막 점수일 것이다. 마지막? 뭔가가 가슴을 쳤다. 핀볼 게임은 끝낸 거야? 응, 동전을 다 써버려서 말이야. 후유코의 소지품은 현금카드, 신용카드, 현금 64,420엔. 420엔? 잔돈이 있잖아.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동전이 없어서 그만뒀다는 말을. 그것 말고 게임을 중단해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내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여행 참가자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제보다 조금 빨라진 저녁 식사 때였다. 어제 메뉴는 회가 중심이었는데 오늘 밤은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을 연상시켰다. 햄버거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그리고 쌀밥, 냉동식품과 캔 제품을 총동원한 것 같았다. 물론 그래도 분위기만 좋으면 즐거운 식사가 될 테지만 거의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고 포크와 나이프만 움직였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나는 이런 분위기는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고문이나 다름없다. 나는 햄버거 스테이크 절반과 밥 3분의 2를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로비로 갔다. 그곳에서는 숙소 주인인 모리구치가 피곤한 얼굴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모리구치는 나를 발견하자 신문을 놓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주물렀다. 오늘은 정말 피곤하네요. 모리구치가 말했다. 그러게요. 저도 경찰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소 주변 조명이 너무 어둡고 절벽 울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등 사고가 일어난 뒤니 이미 늦은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 잠자코 글을 등지고 자리에 앉았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작 따윈 안 했을 텐데. 어젯밤 모리구치 씨는 현관문을 잠그러 자리를 뜰 때 말고 계속 지하실에 계셨나요? 내 물음에 그는 낙담한 얼굴로 끄덕였다.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어제는 너무 길어졌어요. 야마모리 사장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들었죠. 그렇다면 마작을 하자고 권한 건 야마모리 사장이었군요. 네, 그리고 주방장도 부르셨죠. 그랬군요. 좀 신경 쓰이는 문제였다. 의심은 가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모리구치가 알리바이 증인으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야마모리 사장 일행과 계속 함께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마작을 끝난 후에도 이 로비에서 함께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당신이 나타났죠. 그랬죠. 모리구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역시 야마모리 사장을 의심하는 건 무리다. 나는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은 나는 모든 사람의 어젯밤 알리바이를 정리해보았다. 후유코의 죽음은 결코 사고나 자살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야마모리 다쿠야, 이시쿠라 유스케, 모리구치, 주방장. 식사 후부터 계속 마장룸. 모리구치만 10시 15분쯤 문을 잠그기 위해 자리를 뜸. 10시 30분부터 전원 로비에. 야마모리 부인과 유미. 10시 전까지 로비. 그 후 방으로 가서 유미만 잠자리에 들고 부인은 마장룸으로. 야마모리 사장 일행과 합류. 그때가 10시 무렵. 다케모토 마사히코와 무라야마 노리코. 9시 30분 조금 전까지 로비. 그 후 옥상에. 가네이 사부로. 9시 30분까지 로비. 그 후 방으로 가서 샤워를 한 뒤 옥상으로. 그것이 10시 조금 전. 다케모토 무라야마와 합류. 하루무라 시즈코. 9시 40분 무렵까지 로비. 부인의 부탁으로 밖을 보러 나감. 돌아온 후 부인과 함께 유미를 방에 데려갔고 나중에 옥상으로 올라감. 그것이 정각 10시 무렵. 다케모토 무라야마 가네이와 합류. 이상했다. 이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서 나는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건 관계자 전원이 10시가 되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합류했다는 점이다. 합류한 곳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마장룸, 그리고 또 하나는 옥상. 게다가 두 군데 모두 알리바이 입증에 적당한 제3자가 섞여 있었다. 마장룸에는 모리구치와 주방장, 옥상에는 다케모토. 이걸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어떤 트릭을 써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는. 문제는 어떤 트릭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추리작가인 나에게조차도 그 트릭이 어떤 것일지는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었다. 후유코, 도와줘. 나는 아무도 없는 침대에 대고 속삭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Y섬을 출발했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파도가 낮은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올 때와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표정과 배의 속도였다. 야마모리 사장은 서두르고 있었다. 도쿄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배를 조종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내게는 그가 한시라도 빨리 Y섬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졌다. 승객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올 때에는 경치의 시선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객실에 틀어박혀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케모토 마사히코가 가끔 모습을 드러냈지만 표정은 우울해 보였다. 나는 뒤쪽 갑판에 앉아 어젯밤처럼 트릭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여전히 떠오르는 게 없었고 생각날 것 같지도 않았다. 조심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야마모리 부인이 유미의 손을 잡고 올라오고 있었다. 유미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웬일이야? 선장실에서 야마모리 사장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유미가 파도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서요. 부인이 대답했다. 그래 좋지. 의자에 앉으면 안전할 거야. 그렇긴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그래도 부인은 한동안 망설이다 결국 내 옆에 있는 의자에 유미를 앉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인은 옆에 내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여겼을 것이다. 물론 나도 신경을 쓸 생각이었다. 그럼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 기분이 안 좋으면 아빠한테 말하고.
응, 엄마, 걱정 마. 딸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조금 안심이 됐는지 부인은 말없이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미가 내 존재를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애가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바다 좋아하세요? 나한테 한 질문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나 말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 늦게 대답했다. 응, 좋아해. 바다는 아름답나요? 그렇지. 사람들은 일본 바다가 더러운 편이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역시 아름다워. 하지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 무섭다고 느낄 때도 많아. 무서워요? 응. 예를 들어 지난해 사고를 당했을 때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네. 그 애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다. 잠시 대화가 끊겼다. 저기요. 그 애가 또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다. 하기호 씨, 정말 안 됐어요. 나는 소녀의 창백한 옆모습을 보았다. 이런 말을 꺼낸 게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유미양, 나는 야마모리 사장을 신경 쓰며 조그맣게 불렀다.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그렇지. 잠깐의 침묵 후 유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저는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라서 아무도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랬었나? 나는 내 우둔함을 저주했다. 역시 이 소녀에게 질문을 던졌어야 했던 것이다. 뭔가 알고 있니? 아니요.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소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으면서도 여전히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왠지 그 마음이 내게도 닿았다. 괜찮아. 무슨 얘기 듣더라도 소란 피우지 않을 거고 너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도 안 할게. 살짝 고개를 끄덕인 유미는 조금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유미는 다시 한번 못을 받고 말했다. 그냥 제 기억과 모두가 말하는 게 조금 달라서요. 이야기해봐. 나는 몸을 쭉 펴고 겨눈질로 야마모리 사장을 보았다. 그는 묵묵히 조종에 몰두하고 있었다. 실은 시즈코 씨가 숙소를 나간 뒤였어요. 잠깐만, 시즈코 씨가 숙소를 나갔다는 건 유미가 산책할 수 있는 길을 확인하러 갔을 때를 말하는 거지? 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 네. 그 뒤에 문이 2번 더 열렸어요. 문이 2번? 현관문 말이에요. 소리는 거의 안 났지만 바람이 들어와서 알았어요. 틀림없이 2번 더 열렸어요. 잠깐, 나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 애의 말이 언뜻 이해되지 않았다. 시즈코 씨가 나간 걸 제외하고 2번이란 말이지. 네. 그럼 그 2번 중 하나는 시즈코 씨가 돌아왔을 때? 아니요. 시즈코 씨가 나간 다음 현관문이 2번 열렸고 뒤에 시즈코 씨가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나갔다가 돌아온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2사람이 차례로 숙소를 나간 것. 그때 엄마가 옆에 있었잖아. 그럼 엄마는 누가 문을 열었는지 알겠네? 아니요, 유미가 입을 다물었다. 아니야? 엄마는 아마 그때 옆에 없었을 거예요. 없었다고?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웠을 때거든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없는 사이에 현관문이 2번 열렸어요. 그렇다면 그게 자신의 기억과 모두의 말이 다르다고 한 이유였다.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면 숙소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놓은 것은 시즈코 씨뿐이다.
유미의 기억과 다른 게 당연하다. 그 2번의 간격은 어느 정도였어? 몇 초? 아니요. 유미가 고개를 조금 갸웃거렸다. 주크박스 노래를 반쯤 들었을 정도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1, 2분 정도. 그 2번의 차이는 없었니? 예를 들어 문을 여는 힘의 차이가 느껴졌다든가. 내 질문에 소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생각에 빠졌다.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누구든 문을 여는 차이 같은데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 모르면 됐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러고 보니 유미가 고개를 들었다. 2번째 문이 열릴 때 약간 담배 냄새가 난 것 같아요. 첫 번째 때는 그런 냄새가 없었거든요. 담배 냄새. 나는 유미의 가녀린 손을 잡았다. 소녀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다. 알았어.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도움이 됐나요?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 말 안 했으면 해. 알겠어요. 소녀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고 드넓게 펼쳐진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배 뒤쪽에서 생긴 흰 거품이 멀리 퍼지다 이내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는 유미의 말을 몇 번이나 반추했다. 현관문이 2번 열렸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유미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 나간 것은 비흡연자고 2번째는 흡연자다. 모두 시즈코 씨 뒤를 따라 숙소를 나갔다. 그리고 시즈코 씨보다 앞서 숙소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그 둘은 누구지? 여러 사람의 말로 머릿속이 들끓었다. 배는 태양이 하늘 높이 떠있는 시간에 항구에 도착했다. 어제부터 줄곧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람들도 육지를 밟자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실례할게요. 짐을 건네받고 야마모리 사장에게 말했다. 그가 우회라는 표정을 지었다. 차를 여기다 주차해놨습니다. 시간이 남으니 저희랑 시내까지 가시죠. 아니요. 잠깐 들를 곳이 있어서요. 그래요? 그럼 더 붙들 수도 없겠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모두의 반응은 뭐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싸늘했다.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럼 이만... 가볍게 인사하고 그들과 헤어졌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시선으로 내 뒷모습을 보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물론 용건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한시라도 빨리 그들과 헤어지고 싶었을 뿐이다. 유미의 말을 듣고 나는 드디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론을 가슴에 품은 이상 그들과는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도 무섭고 또 슬픈 결론이었다.